예. 모의고사 쳐보면 좋은 점이 있냐? 뭐 문제 칠 때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하잖아요. 옳은 것, 틀린 것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잖아요. 옳은 것, 틀린 것. 예? 틀린 거 딱 여러분이 연필로 치신 분은 좀 그래요. 안 보여. 뭘로 쳐야 돼? 여러분이 이제 있죠? 수성사인펜 딱 크게 딱 치고, 예?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다. 딱 틀린 거 딱 요것만 보면 돼. 여기 뭐 볼 거 없잖아. 딱 제목 읽었으니까 틀린 거 딱 풀어. 요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두 개 놓고 헷갈린다. 애매모호한 게 이게 본인 시험에 가면 20개 나와. 예? 개론 민법 합쳐서 20개. 그럼 이 20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게 그날 합격 관계. 그날 여기서 한 60% 이상 맞으면 합격으로 가는 거고 20개 다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두 개 놓고 헷갈리는 거. 그래서 먼저 이렇게 체크했죠. 그러면 여기에 25번이다. 모르면 삼각형. 세 개는 체크했잖아. 요건 나도 빨리빨리 다른 거 풀어야지.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만 고민할 거 없어. 이렇게 체크해놓고 삼각형에서 빨리 넘어가세요. 본인 시험에 가거든. 그런 식으로 가서 이제 다 풀었어. 동그라미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아예 안 푼 거는 이렇게 딱 해버리고, 여러분 안 풀겠다는 문제 있잖아. 그럼 X표 딱 해버리고, 푼 것만 딱 이제 해서 푼 것만 해서 답지에 옮겨 놓은 상태잖아요. 풀면서 옮겼잖아요. 그럼 이제 삼각형을 봐야지. 삼각형 문제. 그래서 답지를 보면서 삼각형의 2번, 5번이 답지에 몇 개 있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2번은 답지에 7개 있는데 5번은 답지에 2개밖에 없다. 이 문제 답은 5번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찍어갈 때. 중요합니다. 본 시험에 가면은. 예, 그래서 14회 시험 때 인력관리공단 우리 전효준 박사가 있는데 지적법 교수인데 등기 지적 세법 이제 이렇게 세 과목으로 열세 14개 나눈 게 그 전 박사가 나눈 건데 그때 당시에 합의를 한 게 있어요. 예? 답이 14회 시험 때 3번이 16개가 나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16개 나오니까. 그래서 답을 다 8개씩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본인 시험에 가면 답은 다 8개예요. 그러니까 잘 찍어야 돼. 그렇게. 찍을 때 뭐 그냥 안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제거를 하고 2개 헷갈린 거 놓고 답지 보면서 찍어야 돼. 그러니까 풀면서 답을 옮기는 연습을 해야 돼. 어떤 분은요, 이상하게 배워. 왜 마지막 가서 답을 옮기는지 몰라? 한 칸 밀렸으면 어떻게 하려고? 5분 놓고 답지 안 바꿔줘요. 그럼 나중에 더 당황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풀면서 해. 그럼 틀렸다. 그럼 여기 있잖아. 자, 수정 테이프로 바로 수정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푸는 연습은 이렇게 푸는 게 왜 그러냐. 나중에 찍을 때 답지를 명확히 보이잖아요. 딱 보면 다 보여요. 몇 개인지. 그러면은 그때 찍을 때 도움이 돼요. 개론이든 민법이든. 모든 감이 다 그래요. 그래서 2개 놓고 헷갈리는 건 그날 많이 맞추면 합격으로 갑니다. 요령입니다. 이 문제 푸는. 자, 그래서 다음 주 시험 칠 때는 답이 다 8개씩 배열되어 있으니까 40문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음 주 8월달 모의고사부터는 답이 다 40문제에서 8개씩입니다. 그래서 2개 헷갈린 거 찍는 연습을 이제 합시다, 이제. 중요해요. 찍는 것도 실력이야. 실력입니다. 못 찍는 것도, 작년에 어떤 분 17개 찍는데 17개 다 빗나가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 맞으면 합격인데, 1, 2차 동차. 1차에서 17개 찍었는데 17개가 다 틀렸어. 어떻게 찍었을까요? 한 번만 찍어도 3번 한 번 찍어도 맞는데, 지그재그로 찍다 보니까 이런 그런 현상이 벌어져.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답지 확인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월달 시험은 8개씩 답이 배열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한번 2개 놓고 헷갈리는 거 그런 식으로 찾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을 4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옳은 것은 4가지 국면입니다. 자, 순환적 변동이래요. 뭐 국면이 나오면은 무슨 변동?
순환적 변동. 자, 그럼 요거 이 그림 보면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경기 변동은 오른쪽 우경사 좌우 비대칭의 구조다. 자, 1번 보시면은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기가 느려요. 예, 짧은데 하는 게 아니죠. 긴데 반해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예, 그림 요걸 보면 돼. 회복은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 2번 후퇴 국면. 요 후퇴 국면이 일반 경기와 병행하여 장기화가 이루어지면 점차 공실률은 뭐한다? 증가해. 공실률은 증가합니다. 맞는 질문. 2번 정답. 상향 국면. 이 상향시장 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에 매도자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 뭐가 중시되죠?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후퇴 국면이란 하향시장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뭐다? 상향시장 국면 다음에 오는 국면으로 경기 저점까지 바로 하락을 하지 않죠. 예? 바로 하락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향시장이 어떻게 돼?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5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무슨 국면? 회복 국면. 5번은 회복 국면에 대한 설명. 정답은 2번이죠.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상품 시장과 다른 특성이 있다.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은 영속성으로 인해서 그 수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1번이 틀렸죠.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또 생산하는 데는 시간이 어떻게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 자, 영속성 이란 개별성 등에 의해서 우리는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뭐를 가져오죠?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 개별성은요, 선매가 곤란하거든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미리 매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선매가 곤란하기 때문에 또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자, 1번 정답. 2번 부동산 시장은 공간적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성을 가진다. 뭐죠? 부동성에 근거하죠. 국지적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또 위치가 고정,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별 용도별로 분화되는 부분 시장이 형성된다. 여러분이 시장이 분화가 되면서 부분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것. 자,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양상도 비표준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상품이 비표준화되다 보니까 거래도 비표준화되는 경향이 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사실의 왜곡, 또 비공개성 등으로 인해서 가격 정보는 그 가치가 저하되고 평가 방식으로서의 비교 방식은 사례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16번. A 도시와 B 도시 간의 거리는 12km인데 A 도시의 인구는 얼마다? 4만 명. 자, A 도시의 인구는 4만 명이고, 자, B 도시의 인구는 얼마다? 1만 명이다. 자, 두 도시 간의 거리는
12kg가 되죠. 자, 이때 컨버스 분기점 모형에 의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서 어떻게 되죠? 요죠. 이 상권의 경계죠. 인구가 작으니까 이게 상권의 경계력의 분기점. 자,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권의 분기점은 두 도시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분기점. 그럼 A 도시의 구매 영향력은 뭐에 비례? 인구에 비례. 자, 여러분 초기에는 인구인데 나중에 매장 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구의 비례, 거리,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에 지금 뭘로 구했다? 요거 B 도시로부터 구하는 거죠. B 도시로 몇 킬로 떨어졌냐? 그럼 이건 12-x. 12-x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B 도시의 구매 영향력은 인구의 비례. 비례는 분자.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반비례는 뭘로? 분모. 요것을 서로 같다. 자, 요걸 2차 방정식 푸는 건데 이렇게 곱하죠. 우리 비례식이니까 4x제곱 외항의 곱. 요건 두 개는 곱한 건 외항의 곱. 요 두 개 곱한 건 뭐? 내항의 곱. 4x제곱은 12-x제곱. x는 거리이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면 돼요. 꼭 중3 때 배운 거. 그거 이제 다 잊어버렸으니까 우리는 공식을 쓰면은 그걸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1 플러스 루트 B로부터 구할 때는 분모가 뭐다? B. 분자는 A. B로부터 구할 때 B가 얼마죠? 1만 명. A는 얼마? 4만 명. 두 도시 간의 거리 12km. 자, 여러분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해서 이건 얼마? 2예요. 그래서 1 플러스 2에 12km죠. 그러면 이제 3이니까 4km. 자, 요 x는 얼마? 4km. 그럼 요 길이는 뭐? 8km. 3번 정답. 자, 여러분이 네일리와 허프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허점으로 컨버스 출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7번 문제. 허프의 중력 모형에 의해서 가능 매상고, 잠재 매상고를 추정하고자 한다. 유인력 지수로서는 점포의 매장 면적, 매장 이미지, 가시성, 접근성, 주차 공간 또는 이들을 혼합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뭐를? 매장 면적을 뭘로 사용한다? 유인력 지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매장 면적입니다. 자, 매장 면적에 비례하는 거죠. 항상 허프는. 자, 점포의 매장 면적은 얼마? 200평. 그럼 200평에 비례하는 거예요. 근린 지역 A. 지역 3개인데 A에 대한 이론상 가능 매상고는 얼마인가? 단 근린 지역과 점포의 거리에 대한 개수는 시간, 공간, 교통의 편리성, 우리는 점포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여기서 얼마로 가정한다? 이 거리 마찰 개수는 얼마? 2로 가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 개수 2는 뭐를 적용한다? 중력 모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A의 유인력은 얼마? 근린 지역 A의 유인력. 자, 근린 지역 A에서 끌어당긴,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또는 흡인력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죠. 매장 면적 얼마? 200평. 200평에 비례하고 거리, 근린 지역과 점포의 거리 1km. 요거. 그러면 근린 지역 B의 유인력은 얼마죠? 요거 200. 200의 매장 면적에 비례 거리 제곱. 요건 얼마죠? 요거는 200이고. 요건 얼마? 4니까 50이 되겠고. 근린 지역 C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200평에 비례하고 거리 얼마? 3km. 3km. 9죠. 9, 2, 18.
28, 또 29, 28, 22.2 계속 가겠네. 22.2. 뭐 계산하기 쉬우면 22. 소수 첫째 2니까 버려버리고. 계산하기 쉬우면 272죠. 그러면은 얼마? 전체. 270. 네? 근린 지역 A에 있어서의 가능 매상고. 자, 가능 매상고는 우선 거기 얼마가 나오죠? A의 지출 가능한 금액. 자, 근린적 A의 지출 가능한 금액 얼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요건 근린적 A의 지출 가능한 금액. 요것에서 잠재 가능 매상고가 얼마냐? 전체 얼마? 200에 50에 20이 더해준 건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거. A 얼마? 200이 차지. A. 전체 유인력에서 A 유인력이 차지하는 거. 근린적 A의 유인력 차지하는 거. 요걸 해줬더니 약 얼마 나온다? 735만 원이 나온다. 그 얘기죠. 1번 정답. 항상 우리는 매장 면적이 뭐죠? 비례하고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네, 중명모형이다. 네, 거기에 거리에 대한 개수가 2로 주어지면 중명모형. 요걸 적용하는 거죠. 자, 1번 정답입니다. 자, 18번. 전국의 총 고용인구는 500만 명이고 전국의 제조업 고용인구는 100만 명이다. 그리고 Z지역의 총 고용인구가 10만 명이고 제조업의 입지상은 1이라면 입지상법에 따라 제조업 고용인구는 얼마냐? LQ를 입지 개수 또는 입지상이라고 하는데 분모는 전국 전체 산업, 전국의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제조업 고용자 수.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Z 지역이죠. 자,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우리가 제조업에 있어서의 고용자 수입니다. 자, 우선은 분자는 지역, 분모는 전국인데, 자, 우리가 구할 때 지금 요 수에서 전국은 얼마다? 500만 명. 전국 전체 산업은 500만 명에서 우리가 제조업 고용인구는 100만 명이다. 그럼 약분하면 얼마? 5분의 1이고, 자, Z지역 전체 고용인구는 얼마? 10만 명이다. 10만 명인데 요거는 모르겠다. 자, 요거는 모르니까 요것을 X 구하고자 하는 게. 그리고 요 LQ가 얼마다? LQ가 1이다. 1. 자, 그러면 내항이곱 10만 명. 내항이곱은 분모로 가고 외항이곱 5 곱하기 뭐다? X는 뭘로 간다? 분자로 가겠죠. 분자. 자, 그러면 여기 얼마죠? 1. 약분하면 얼마? 2만 명. 2만 명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X는 얼마? 양변에 2만 명을 곱해주니까 2만 명. 2만 명이 바로 Z지역 제조업의 고용자 수는 얼마다? 200만 명이 된다. 2만 명. 3번 정답.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버제스의 동심원설에 의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자, 중심 업무지구 핵심에서 멀어질수록, 자, 멀어질수록 뭐가 나온다? 멀어질수록 지대도,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도 낮고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인 접근성도 낮고 인구 밀도로 낮고
범죄도 도심에 많을수록 범죄가 많아요. 멀어지도 범죄도 줄어들고 빈곤도 줄어들고 또 질병도 적어지는 형상. 뭘로 갈수록? 외곽으로 갈수록. 그래서 1번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 되겠죠. 적어지는 경향, 맞는 지문. 2번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뭘로 설명했다? 우리는 생태학적이죠. 도시 공간 구조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생태학이 포인트예요. 동심원 이론. 자,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3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도시의 주거 공간 유형을 결정하는 관건은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에 대한 입지 선택 능력을 라고 봤죠. 그래서 우리 고소득층의 주거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라는 한계를 가진 것이 바로 호이트의 뭐다? 선형 이론. 그래서 이 원을 변형했죠. 동심원 이론, 이 원을 변형한 모형인 우리는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의 뭐다? 선형 이론. 이거는 1939년, 이거는 1925년. 순서를 잘 보세요. 최초는 동심원 이론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다핵심 이론은 언제 나오죠? 이건 1945년. 자,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 두 이론의 장점을 수용을 했고 또 동심원 이론에 있어서 수정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해리스, 울만의 누구? 다핵심. 요 두 개는 핵심이 하나인 단핵. 여기는 다핵심 이론.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는 유사활동, 유사한 다핵심의 발생 요인으로서는 유사한 우리가 도시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여야 되겠죠. 분산이 아니라 모여야 돼. 집적에 대한 뭐를? 이익을 추구해. 집적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집중하려는 경향. 집중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요. 집적에 따라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집중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집적 지향. 분산 지향이 아니라는 거죠. 틀렸고. 이질적인 도시 활동. 자, 이질적인 도시 활동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집적에 따르는, 이거는 집적에 따르는 불이익이 발생해. 이질적인 도시 활동, 집적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이때는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같은 어떻게 돼요? 이질적인 활동이니까 입지면에서 양립하기가 어렵다. 비양립성이 나타나. 비양립성. (4번) 정답. 5번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수용한 이론으로서 한 도시의 토지 이용 상태는 여러 개, 다핵이니까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다핵심 이론입니다. 핵심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도심이 기능이 분화돼서 전문화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대 도시나 대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자,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소비 시장인 대도시로부터 4km 정도 떨어진 곳의 지대는 얼마냐? 예? 자, 누구 이론이냐면은 튀네. 튀네의 이론인데, 튀네는 지대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이 시장 가격에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를에다가 우리는 단위거리 1km 단위 거리당 수송비에 뭐를? 거리를 곱해준대. 이게 바로 뭐가 돼? 수송비죠. 그래서 튀네는 이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시장에 운송되는 데 드는 수송비를 강조한 거지. 요거가 수송비다. 그래서 여러분 니카돈 요게 없거든요. 니카돈 요 두 개밖에 없고 튀네는 요 수송비까지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생산물 가격 얼마죠? 지금 문제에서 55,000원. 자, 55,000원이 생산물 가격. 자, 생산비는 10,000원. 10,000원이 나와 있고. 자, 단위거리당 수송비는 얼마? 1,500원. 자, 1km가 단위거리죠. 자, 시장으로부터 4km 거리, 시장으로부터 거리 4km. 그러니까 km는 없어지고 여기 6,000원. 55,000원만 빼면 45,600원 빼니까 얼마? 39,000원. 여러분님 중요한 건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튀넨의 이론에서 이 공식을 알고 있는가 보는 내용. 2번 정답. 21번 문제.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심에 가까이 입지할수록 어떻게 돼요? 도심에 가까우면 교통비용은 절약하죠. 적게 드니까 절약하게 되고 토지 비용, 토지는 지가가 비싸니까 토지 비용에 더 절약된 비용을 투자할 수 있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비용은 상충관계 있죠. 자,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는 높고 교통비는 절약되니까 상충관계에 있어요. 맞는 질문. 지대 입찰 과정에서 가장 높은이 포인트죠. 가장 낮은이 아니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려는 활동에 해당 토지가 배분, 할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는 빌려줍니다. 가장 높은 어떤 토지든 입지 경쟁의 결과 누구한테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토지는 배분돼요. 돈 많이 주는 게 최소가 아니라 뭐다? 최대한의 순형가를 달성할 수 있는 이용의 토지는 할당 배분이 돼요. 최소가 아니라 최대한의 순형가. 3번 정답.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투입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한다. 그럼 적은 비용으로 노동, 자본, 토지를 적은 비용으로 투입할 수 있다. 그럼 효율적이다.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업만이 대상 토지를 점유,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결과. 어떤 지역이든지 효율적인 자원 결합을 하지 못한다.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럼 그 기업은 그 지역에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입지할 수 없습니다. 3번 정답이죠.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공공재와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다. 뭐 1번 맞는 지문이고. 자,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지문을 볼 때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를 우리는 출제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거, 이유가 뭐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기에 시험 지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보기를 제일 많이 내요? 시장의 실패를 많이 하죠. 시장의 실패를 우리는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데 시장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죠. 외부 효과가 존재, 공공재가 존재,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 또는 정보의 비대칭. 하여튼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자,
자, 3번 토지 소유의 독점이나 편중은 토지의 적정한 공급을 제한하고 또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다? 자, 여러분, 공공재인 경우는 자,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재는 민간의 사적 시장의 생산을 맡기면은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돼. 이용하는데. 그런데 속으로 공공재는 필요한데 밖으로 공공재의 수요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뭐가 나온다? 과소생산. 과소생산되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과다가 아니라 과소. 4번 정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택 소요. 중상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뭐다? 주택 수요. 소요. 소요는 뭐다? 요걸 번역한 거. 수요는 demand. 수요. 요거는 소요. 주택에 대한 소요는 저소득층 대상. 요건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 대상.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주택법 제5조에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23번. 올해 중요합니다. 이런 거 나와서 틀렸다. 큰일 납니다. 원래 출제할 건데. 하여튼 시장에 개입해서 직접 간접 요거 구별 못하면 큰일 나요. 예?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이에요.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은요, 출제위원들이요, 안 할 수가 없어. 예, 여기 중요하거든. 정부가 왜 개입하는 방법, 어떤 걸 가지고 개입하느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장 기능을 통해서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하고 시장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지금 뭐를 찾는 거? 간접 개입 수단에 해당하는 거. 세금이죠. 2번 정답. 여러분, 세금, 뭐 보유세, 거래세,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뭐다?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뭐들?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한다. 여러분, 개발 부담금 부과는 직접 개입이 아닙니다. 간접 개입. 2번이 정답이고요. 뭐 공영개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공영개발이라든지, 토지에 있어서의 수용이라든지, 그리고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은행제도, 요거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했죠.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은행제도,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규제, 뭐 분양가 규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임대 보유제 전부 직접 개입. 2번 정답. 하여튼 세금이 떴다 하면 뭐다? 간접. 24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 지역 지구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다? 지정을 합니다. 1번 맞는 질문이죠. 자,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입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는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죠.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근거가 됩니다. 맞는 질문. 정부는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돼? 우리는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이 나오죠. 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죠.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은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는 주택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 지금 103% 넘었거든요. 그래도 정부가 개입을 하죠. 왜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한다든지 또 멸실상 상태에 있는 주택을 철거해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25번.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뭐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이 뭐한다?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가격은 세금을 부과도 공급 곡선은 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격 불변. 여러분, 우린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조세를 전가할 수 있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다 낸다?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1번은 수요자가 아닙니다.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조세가 뭐다? 전부 귀착이다. 공급자, 수요자가 아니라는 것. 자, 2번.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자, 단기적으로 우리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주어지면 이게 바로 뭐죠?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요것보다 뭐다? 낮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 균형 임대료와 거래량 곱한 요 흰 부분이 규제를 하기 전에 임대인의 총수입인데 규제를 하면은 요게 총수입이 돼. 임대인의 총수입이 줄어드는데 무슨 부분? 요 노란 부분이죠. 요 임대인의 소득 일부, 요 노란 부분이 규제를 하면 누구에게? 임차인에게로 100% 소득이 재분배가 돼요. 네? 100%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의 상실은 없습니다. 2번 정답. 3번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어느 거? 요거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요겁니다. 수요량. 수요량인데 공급은 고정돼서 이만큼밖에 안 돼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3번 틀렸고 4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왜? 보조받기 전보다 증가하거든요.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틀려요.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뭐다? 증가합니다. 자, 4번 정답.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뭐를 형성한다? 이중가격. 자,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요,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우리 사적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에서의 임대료보다 훨씬 뭐하게? 싸게 해서 공급해. 이게 60만 원, 20만 원.
그래서 임대료를 어떻게 돼? 달리 매기죠. 공공임대주택 시장과 사적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를 달리 매기죠. 이중 가격을 형성해요.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다. 단기의 동그라미. 틀렸죠. 단기적으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민간 임대주택에도 혜택을 주잖아요. 자, 수요, 공급이 주어진데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사적인 임대료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임대료가 요건데 수요가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싸니까 이사를 가요. 이동을 하니까 민간 임대주택 수요가 줄으면서 임대료가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공주택으로 이동해 간 저소득층 가구뿐만 아니라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남아있는 저소득층 가구도 임대료가 하락을 해서 단기적으로 혜택을 봐요. 그래서 5번 틀린 질문. 4번도 항상 감소해서 틀렸고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6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반면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내야 돼요. 통 보면 내야 됩니다.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이 뭐를 해요?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 1번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자본이득, 부동산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이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인 경우 소유자가 자산을 계속 보유해 처분을 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산 거래가 위축되죠. 위축되는 보다 동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 중 공장용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와 같이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하여 과세한다. 별도 합산이 아니라 분리 과세합니다. 그럼 분리과세, 별도과세, 또 종합과세가 있어요. 3번 정답.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론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출제했어요. 자, 27번.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르는 수요 공급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양도소득세의 공급 동결 효과 이론이 있습니다. 맞고요. 양도소득세의 부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장래, 미래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줄어들어서 주택 공급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로 주택 공급이 동결되어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정도는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의 높낮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세율 몇 프로예요? 여러분 교재에 있죠? 법인은 몇 프로예요? 네? 네? 법인은 더 낮죠. 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요 주택 사고 팔 때요 일부러 법인을 만들어서 사고 팔아요.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세금은 세금이 대폭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 되면 그것도 설명 잘 해줘야 돼. 법인 만드는 것부터. 예?
법인 만들어서 양도소득세 대폭 줄어드니까. 개인이 법인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개 법인도 만드는데 그걸 못 만들 거예요. 자, 네 번째, 양도소득세 부과로 주택 공급이 뭐 한다면? 동결된다면 수익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여러분 수익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밑줄, 클수록은 탄력적. 자, 공급이 동결적, 주택 공급이 감소되는 동결 효과로 인해서 수익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은 탄력적이죠.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상승폭은 적어요. 가격 상승이 작아요. 그런데 비탄력적은 어떻게 돼? 비탄력적은 수익 가격 탄력성이 뭐 작을수록은 비탄력적인데 비탄력적일 때는 상승폭이 뭐다? 크다. 4번 정답. 그림은 적어. 4번 정답이고요. 5번 양도소득세의 부과로 인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를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실증적, 계량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27번에 4번 저 수식은 여러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본 그림이에요. 수요 공급에서 많이 봤죠. 시장 균형 가격에서. 말을 좀 바꿔서 출제한 거죠. 자, 잠시 쉬고 28번부터 하겠습니다.